라디오에는 FM과 AM이 있다. FM은 일반적으로 보통의 라디오 방송이고 AM은 쉽게 말해 군, 경, 그리고 소방관들이 쓰는 종류의 주파수대를 말한다. 그래서 FM과 AM의 겸용 수신 라디오는 주파수만 잘 맞춘다면 가끔 경찰들이나 소방관들의 무전, 그리고 아주 적은 확률로 군부대의 무전 내용도 들을 수 있다. GOP에서 복무한 사람들 중에는 공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GOP란 곳이 휴전선 인근이다 보니 그곳에서 라디오 주파수만 잘 잡으면 가끔 북한 라디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의 흥미로운 가설이 등장한다. 어떠한 목적으로 특정 대상 혹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를 보내면 그것이 닿을 때까지 혹은 닿은 후에도 계속 메아리처럼 몇십 년이고 몇백 년이고 떠돌지 않을까 하는, 영화 속에서도 나온 적이 있고 이론과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지금부터 내가 할 얘기는 이와 관련된 이야기다. 지금으로부터 1년 전 한참 군인이었을 때 당시 난 GOP를 철수하고 페바에서 한참 훈련 중이었다. 당시 상병이었던 나는 운이 없던 관계로 통신병을 하고 있었다. 그때 내가 들고 다녔던 무전기는 P99K로 네모난 박스처럼 생긴 큰 무전기였다. 훈련을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전파가 잘 터지지 않아 상대적으로 나무가 적은 곳을 찾아 안테나를 끝까지 다 세우고 교신을 할 때가 있다. 그날도 무전기를 메고 작전 지역 산속에서 훈련을 하고 있었다. 그날이 그랬다. 나는 소대원들이랑 조금 떨어진 곳에서 혼자 본대와 교신하기 위해 무전기를 만지고 있었다. 해질녘이었고 혹한의 날씨였는데 그날따라 이상할 정도로 전파가 잘 잡히지 않았다. 혹시 고장이 났나 싶어 메고 있던 걸 땅에 내려놓고 이것저것 살피면서 조작하다 버튼을 하나 눌렀는데 그때 갑자기 무전이 잡히기 시작했다. 칙 하는 소리가 먼저 들리고 말소리가 들리는데 깜짝 놀라 혼자 욕지거리를 한 뒤 무전을 날렸다. 통신 보안? 현망에 수신 대기 중인 하늘소. 본국 독수리인데 송신바람. 이상. 현망에 수신 대기 중인 하늘소. 본국 독수리인데 송신바람. 이상. 그 후에 응답이 왔고 난 예정대로 분대별로 매복에 들어간다고 전달하고 소대의 내용을 전파했다. 군필자들은 알겠지만 혹한기에 매복을 하면 정말 뼛속까지 시렵고 살을 떼어내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럽다. 특히 깊은 산속에서의 매복은 말할 것도 없다. 나는 소대장과 새로 전입 온 이등병이랑 매복 중이었는데 소대장의 제안으로 전시 투입용 벙커로 기어들어갔다. 벙커에 들어가고 얼마나 지났을까. 소대장은 춥다고 마른 나뭇잎들을 모아 잠에 들었고 신병도 그 옆에서 졸고 있었다. 난 무전대기를 위해 선잠을 자고 있었는데 본대에서 상황 보고하라는 무전이 왔다. 알았다고 하고 난 즉시 매복 중인 각 분대에 상황 보고를 요청했다. 현망에 소신 대기 중인 독수리 예하 통사들, 본국 독수리인데 송신바람. 이상. 각 분대별로 이상 없다고 무전이 왔는데 3분대의 무전 내용이 이상했다. 당소 코뿔소. 귀소 측에 말한 탄약과 인원은 어찌 되었나? 현재 참호와 200m 전방에서 교전 중이다. 반복한다. 현재 참호와 200m 지점에서 교전 중이다. 속히 탄약과 인원 지원을 바란다. 뭔가 이상했다. 그래서 난 다시 한번 각 분대에게 상황 보고 무전을 날렸다. 그러자
이번엔 3개 분대 모두 정상으로 무전이 왔다. 난 우선 매복 중 이상 없다고 보고한 다음 3분대에게 무전을 날렸다. 야, 3분대 방금 장난친 새끼 누구야? 어? 야, 빨리 말해. 하지만 3분대에서 무전 대기하고 있던 놈은 이상 없다고 답신한 뒤로는 무전기를 만진 적이 없고 장난친 적은 없다고 했다. 나는 그냥 3분대장이 장난치고 입막음을 했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기로 했다. 그 뒤로 30분 정도 지났을까. 갑자기 무전이 들어왔다. 상당한 잡음이 섞여서 왔다. 야, 이 미친 새끼야. 중대장 바꿔. 빨리 바꿔, 이 씨발 새끼야! 소리가 어찌나 큰지 잠자던 소대장까지 일어나서 나를 쳐다봤다. 소대장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지만 대답할 길이 없었다. 그때 다시 한번 무전이 왔다. 야, 동신병. 빨리 최초로 중대장 바꾸라고, 이 새끼야! 우리 중대장 이름이 아니었다. 게다가 우리 대대에는 최초로 중대장이라는 사람은 없었다. 소대장이 멍하게 있다가 어디서 오는 무전이냐고 물어봤다. 그래서 지금 소대 채널로 맞춰져 있다고 하니 무전기를 낚아채고는 아, 어떤 새끼가 장난치는 거야, 이 새끼들이. 야, 지금부터 무전기 분대장들이 관리하고 현 시간부로 1분대부터 다시 총원이랑 이상유무 보고해. 장난치면 죽는다. 얼마 후 1분대부터 보고가 들어왔다. 하지만 3분대 차례가 되자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계속해서 대답이 없자 화가 난 소대장은 3분대 매복지로 가자고 했고, 셋이서 3분대 매복지역에 가보니 3분대 전원이 잠이 들어 있었다. 화가 난 소대장은 3분대 전원을 군홧발로 걷어차면서 욕설을 내뱉었다. 조금 지나자 소대장은 진정이 되었는지 좀 전의 무전에 대해 물어봤다.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혹한기 때 추운 날씨 탓에 배터리가 종종 빨리 방전되는 경우가 있는데 3분대 무전기도 일찌감치 꺼져버린 것이었다. 언제 꺼졌냐고 물어보니 매복 들어가고 얼마 안 가서 나가버렸다고 했다. 난 3분대 무전기를 받아 체크해봤지만 정말로 방전되어 있었다. 소대장은 내가 졸다가 무전기를 잘못 건드린 거 아니냐며 무전기를 내려서 확인해보라 했지만 역시나 모두 정상이었고 문제가 없었다. 나와 소대장 둘 다 얼빠진 표정으로 있을 때 내 무전기에 다시 무전이 들어왔다. 여기는 코뿔소. 여기는 코뿔소. 496 지역으로 후퇴한다. 다시 한번 반복한다. 496 지역으로 후퇴한다. 잡음과 총성 폭발음이 섞여 무전 상태가 좋지 않았다. 나와 3분대원 그리고 소대장과 이등병 전부 그 자리에 얼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다. 그러다 소대장이 수화기를 들고 누구냐고 물어봤지만 대답은 없었다. 대신 잡음과 총성이 터지는 소리와 함께 당석 코뿔소. 반복한다. 496 지역으로 후퇴하겠다. 496 지역에서 합류한다. 소대장이 얼른 지도를 꺼내 좌표를 확인해보라고 했다. 나는 곧바로 좌표를 확인해봤다. 소대장님? 왜? 좌표를 확인해봤는데 말입니다. 지금 3분대 매복지입니다. 야,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이지 말입니다. 내 말에 모두 그 자리에서 얼어버렸다. 그때 무전이 또 들어왔다. 당석 코뿔소. 당석 코뿔소. 최조이치 248 지역에서 현이치 496 지역으로 합류 완료. 반복한다.
제초위치 248 지역에서 현위치 496 지역으로 합류 완료. 현재 생존 분대원 4명. 속히 탄약과 인원 지원을 바란다. 현재 파악된 적은 중공군 약 2개 중대이다. 현재 248 지역은 중공군이 점령했다. 속히 탄약과 인원 지원을 바란다. 이상. 무전이 끝나자마자 나는 바로 작전 지도를 꺼내서 최초 위치를 확인했다. 그 최초 위치는 처음에 소대장과 나, 그리고 이등병이란 셋이 있었던 그 전시 투입 벙커 위치였다.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모두 할 말을 잃어 정적만 흐르는데 새로운 무전이 들어왔다. 현재 이 무전을 듣고 있는 모든 부대에게 알린다. 현재까지 파악된 적은 중공군으로 보인다. 반복한다. 현재까지 파악된 적은 중공군으로 보이며 규모는 약 3개 연대다. 중대 규모로는 막을 수 없다. 함락 직전이다. 반복한다. 함락 직전이다. 이 무전을 듣는 모든 부대에게 알린다. 속히 지원을 바란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다시 무전이 들어왔다. 이 무전을 듣고 있는 모든 부대에 전한다. 난 11년대 8중대장 최초로 대위다. 미군들도 후퇴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중공군이 대대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다. 현재 8중대 총은 19명. 전선을 유지할 수 없다. 반복한다. 난 11년대 8중대장 최초로 대위다. 현재 이 무전을 듣고 있는 모든 부대에게 알린다. 현재 우리 중대는 괴멸 상태이다. 현재 8중대 총원 19명. 전선을 유지할 수 없다. 제발 누구라도 주니까 포위망을 뚫고 지원을 바란다. 반복한다. 나는 8중대장 최초로 대위다. 이제 더 이상 무섭지 않았다. 눈물이 흘러나왔다. 우리 모두가 어렴풋이 떠올리고 있던 그 정보와 비슷했으니까. 한국 전쟁 당시 갑작스런 중공군의 대대적인 개입으로 연합군이 모두 후퇴했던 그 사건. 중공군에게 포위당해 전멸한 부대도 많았던 그 사건. 일사후퇴. 그러니까 지금 이 무전은 일사후퇴 직전에 어떤 중대의 이야기인 것 같았다. 마치 그 끔찍했던 일들이 눈앞에서 생생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무전은 계속 들어왔다. 무전기의 음성은 화를 내기도, 누군가에게 빌듯이 호소하기도 하면서 자신들을 구해달라는 무전을 계속 날리고 있었다. 그러기를 수십여 분, 우리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가슴이 너무 답답했다. 현재 우리는 포위된 상태이다. 더 이상 지원을 바랄 수 없는 처지이다. 8중대장 대위 최초로 학도지원병 김경민, 이동중사 이상우, 상등병 강한별, 1등병 박철민. 이상 8중대 총원 5명은
옥새의 각오로 이곳을 사수하겠다. 현재 이 무전을 듣는 부대는 속히 퇴각하길 바라며 우리는 계속 국군의 건승을 기원하겠다. 이상 11년대 8중대장 최초로 이하 4명 이상. 야, 이 개새끼들아! 그 무전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어떠한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이후에 난 쓰러졌고 일어났을 땐 대대 의무실이었다. 마지막 무전 이후로는 기억이 잘 나질 않는다. 복귀 후 행보관님한테 그날 일을 살짝 이야기를 하니 부대 연역표를 보여주셨다. 거기에는 무전기 속 이름들과 사진이 함께 있었다. 그걸 보고 있으니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후에 부대 막사 뒤쪽에서 그날의 그 산이 보이는 방향으로 음식을 놓고 속으로 빌면서 절을 했다. 그들이 좋은 곳에서 언제나 평안하기를 기도해 본다. 이 이야기는 10년 전쯤 중학생이었던 나와 동생이 실제로 겪었던 이야기다.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와 여동생 3명이서 함께 살았지만 아버지는 매주 지방 출장을 다니셔서 거의 집을 비우셨고 여동생과 나 단 둘만이 거의 함께 생활했다. 당시 우리 세 가족은 부천의 한 주상복합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많이 허름했지만 매우 싼 매물을 구했다고 아빠도 좋아하셨다. 주변에 놀 곳도 많고 바로 앞에 학교가 있어서 나도 매우 기뻤다. 그런데 이사를 간 당일 옆집 아주머니가 우리 아빠에게 오셔서 이 집은 원래 무당이 살던 집인데 집안에 귀신이 붙어 있을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아빠는 우린 귀신이나 미신 따위 믿지 않으니 괜찮다고 말씀하셨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아버지는 이사를 마치자마자 일 때문에 바로 지방에 내려가셨고 동생과 나는 다시 단둘이 있게 되었다. 낮에 아주머니께 깨름칙한 말도 들어서 살짝 무서웠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새로운 집에서의 두근거림과 설렘만을 가지고 첫날 밤 잠자리에 들게 되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부터 시작되었다. 귀에서 들리는 이명소리에 잠에서 깼다. 잠에서 깬 순간 이명이 더 커졌고 눈을 번쩍 떴으나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당시 첫 가위를 눌렸던 나는 상황도 모른 채 눈만 껌뻑이며 전혀 움직이지 못하였다. 그리고 그때 좁은 방문을 비집고 무언가 들어오려는 게 보였다. 엄청나게 큰 검은 공이
내 방문을 비집고 들어오고 있었고 나는 너무 놀라 눈을 감으려 했으나 눈이 감아지지 않았다. 그렇게 그 검은 공은 내 방에 들어와 내 몸을 짓눌렀고 나는 엄청난 공포 속에 밤을 새야 했다. 새벽을 겨우 버텨 동이 틀 때야 겨우 가위에서 풀려났고 나는 너무 큰 공포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하루 종일 멍한 상태로 있었다. 동생에게도 이야기했지만 동생은 아무 일 없이 잘 자고 일어난 상태였고 난 어제 괜히 아주머니에게 이상한 말을 들어 무서워서 헛꿈을 꾼 거라고 생각하고 잊으려 했었다. 그리고 이튿날 밤 어제보다 더 강한 이명을 느끼며 나는 똑같이 눈을 번쩍 떴다. 하지만 이번엔 무언가 달랐다. 어떤 아이가 바닥을 기고 있는 것이 보였다. 아이는 의자를 짚고 책상에 기어 올라갔다. 그 다음 장롱을 타고 올라갔다. 그리고 떨어졌다. 둔탁한 것이 으깨지는 소리와 함께 아이가 다시 의자를 짚고 책상에 기어 올라가는 것이 보였다. 아이의 머리는 깨져 피가 난자한 상태였다. 그러나 아이는 멈추지 않고 올라가고 올라가 떨어지고 올라가고 올라가 떨어지고를 미친 듯이 반복했다. 나는 너무 무서워 눈물이 나오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목은 무언가에 꽉 막힌 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얼마나 힘을 주었을까. 억지로 힘을 주어 목이 다 쉰 채로 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다. 그때 그 아기가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려 나를 쳐다봤다. 머리는 다 터져 뇌가 보였고 뇌수와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한쪽 눈은 반쯤 흘러내려 있었고 아이는 자신의 검지를 입에 갖다 대고 조용히 하라며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나는 소리를 지르며 잠에서 깼다. 일어났을 때 아직 새벽이었고 눈물로 범벅된 채로 미친 듯이 심호흡을 했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목은 쉰 상태였다. 다음날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나는 아빠에게 전화를 걸어 이 집이 이상한 것 같다고, 아주머니가 했던 얘기가 괜한 얘기가 아니었던 것 같다고 얘기했지만 아빠는 아주머니께 괜한 얘기를 들어서 신경이 곤두서 있는 것 같다며 나를 달래주셨고 하루만 있으면 집에 돌아가니 기다리고 있으라고 하셨다. 그렇게 나는 다음날 돌아오실 아빠를 기다리며 또 밤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동안의 공포 때문인지 쉽게 잠이 들지 않았고 자고 싶지도 않았다. 나는 뜬 눈으로 거의 밤을 새며 버티고 있었다. 이틀이나 가위에 시달려 제대로 자지 못했던 나에게 잠을 버티긴 너무 힘들었고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것이 느껴지며 잠에 들었다.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며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잠결에 소리를 들었으나 그 소리는 너무 선명했고 나는 아빠가 집에 돌아오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상했다. 그 소리는 안에서 밖으로 열리는 소리였다. 나는 동생이 나간 것이라 생각하며 눈을 뜨지 않고 다시 깊은 잠을 자려 노력했다. 근데 문득 꼭두 새벽에 동생이 집을 나간다는 게 말이 되지 않았다. 나는 심장이 요동치는 것을 느꼈다. 동생이 새벽에 집을 나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이상했다. 눈을 번쩍 뜬 나는 당장 동생 방에 뛰어갔지만 동생의 방엔 아무도 없었다. 동생이 나간 지 3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벌써 너무 무섭고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나는 맨발로 집 밖을 뛰쳐나가 동생을 쫓았다. 계단을 뛰어내려가 건물 밖에 나가니 저 멀리 동생이 보였다. 우리가 살았던 주택 바로 앞엔 8차선 대로가 있었다. 그리고 동생이 비틀거리며 그 8차선 대로의 한가운데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 보였다. 나는 미친 듯이 동생을 부르며 도로로 뛰어나가 동생을 붙잡았고, 동생을 잡은 순간 동생은 울며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일단 동생을 데리고 들어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렇게 나는 동생과 함께 집에 돌아왔고, 집에 모든 불을 킨 채 동생을 진정시키고 자초지종을 들었다. 동생은 방에서 자고 있었다고 한다. 그때 어떤 검은 눈만 보이는 형체가 자기에게 다가와 눈을 부릅뜬 채 날 따라와. 따라오지 않으면 네 오빠를 죽여버릴 거야. 라고 엄청나게 무서운 목소리로 말을 했고, 자기는 겁에 질려 그 검은 형체를 따라갔다고 한다. 너무 무서웠지만 검은 형체는 자신을 놔주지 않았고 계속해서 검고 깊은 어둠 속으로 끌고 갔다고 한다. 그리고 그때 누군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고, 뒤를 돌아보니 자신을 향해 뛰어오는 내가 보였다고 한다. 그리고 내가 동생을 잡는 그 순간 꿈에서 깨어났고, 눈을 뜨니 8차선 대로의 한복판이었다고 한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나는 아빠에게 전화를 해 방금 벌어진 상황을 얘기하였고, 새벽이었지만 아빠는 차를 타고 달려와 우리를 데리고 짐을 싸 그 집에서 나갔다. 그리고 며칠 동안 할머니 집에서 살며 새로운 집을 바로 구해 이사를 갔다. 그때 있었던 일은 아직도 잊을 수 없다. 물론 다른 가족들도 그러할 것이다. 그 집은 대체 뭐였을까? 그리고 그날 밤 내가 동생을 잡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럼 이제 나 해도 돼? 해. 아 진짜? 하라고. 그럼 또 하나 해줘야지. 네, 잠깐만 한 잔만 먹고 먹고 시작할게. 내 친구 중에 말이야, 네 민속학과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를 내가 알게 됐을 때, 아니 저 학과 나와서 뭘 해먹고 살지? 싶더라고. 뭐 어쨌든 이 학교에서 타 학과 애랑 이제 친구가 되니까 뭐 같이 놀려고 해도 이게 시간이 맞아야 되니까 내가 자연스럽게 이것저것 물어보게 되잖아. 응? 우리 학교도 인서울은 아니지만 물어볼 때마다 뭐 전북이나 강원도 같은 지방 곳곳을 돌아다니거나 뭐 지리산 종주를 무슨 교수님하고 같이 가기도 한다고 하는 거야. 아니 뭐 약간 내 딴에는 좀 놀랍기도 하고 이게 약간 좀 부럽더라고. 왜냐면 내가 또 이 산이나 캠핑 이런 거 내가 아주 좋아하잖아. 그 여튼 하루는 내가 그 친구 집에 술을 먹으러 놀러 갔을 때 좀 부러운 마음에, 아니 니네과에서는 뭘 그런 데를 자꾸 가냐고 물어봤더니 뭐 수업의 일환으로 다니는 거고, 막상 가면 뭐 거의 허름한 데서 자고 그냥 어르신들 만나고 하니까 무슨 펜션 빌려서 노는 걸로 생각해서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말이야, 이 민속학이라는 게 이게 책으로만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라 기록을 찾는 거다 보니까 이 말로 돌아다니는 이야기를 수집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서 동네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뭐 전설이나 설화 같은 걸 듣고 조사하기 위해서 가는 거라고 하더라고. 응? 어쨌건 그래서 가는 건데, 그렇게 간다고 쳐도 생각해봐. 외지 사람이 그러고 돌아다닌다고 마을 사람들이 뭐 항상 살갑게 뭐 대해주겠어? 응? 웬 어중이 떠중이 놈들이 와가지고 마을에 가너 빌려서 자고
동네 막 돌아다니고 하면 어르신들이 좋아하겠냐고. 어쨌건 뭐 이장님 만나서 저 배고픈데 밥 좀 주실 수 있나요? 뭐 하면 뭐 밥은 줘도 이게 이야기해달라고 하면은 외지인한테 뭐 대단한 얘기라고 시덥지 않은 얘기 그렇게 열심히 하겠냔 말이야. 그래서 이 사실상 허탕치는 일이 부지기수였다고 하더라고. 뭐 가끔 가다가 어르신들이 평범하게 해주시는 이야기에서 이게 젊은 사람들에게는 되게 불가사의하거나 섬뜩한 이야기로 들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지금부터 할 얘기가 바로 그 이야기 중에 하나야. 아직 시작한 거 아니야? 어. 빨리 해봐. 자, 그럼 이제부터 내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 이건 그 친구가 경북 영주에 갔을 때 이야기인데 그날도 허탕만 치고 또 허름한 마을회관에서 자겠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친구들보다 먼저 교수님하고 둘이서 마을회관에 갔더니 할아버지 한 분이 대자로 누워있더라는 거야. 그 할아버지한테 들은 얘기야. 빨리 좀 해. 내가 이제 진짜 시작할게. 할아버지께서 6.25 전쟁이 끝나고 젊은 나이에 가족들을 모두 잃게 됐대. 그래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마음 맞고 받아주는 곳이 있나, 뭐 밥 벌어 먹을 곳은 있나, 그렇게 새 보금자리를 찾을 때인데 시골에서 나고 자란 놈이 결국에 할 게 뭐가 있겠어. 농사 짓고 나무 베고 뭐 그런 일을 하는 걸 알아보고 있는데 그때는 지도조차도 없어서 물어물어 계속 여기저기 마을을 돌아다니셨대. 근데 하루는 태백 쪽에 산을 넘다가 한 6시쯤 돼서 길을 잃어버리신 거야. 그래서 산속에서 잘 순 없다 싶어서 산을 도로 내려오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분명히 내려가고 있는데 밑으로 가는지 옆으로 가는지 어떨 땐 다시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 도저히 길을 모르겠어서 해질 무렵부터 계속 헤매다가 결국엔 밤이 돼버린 거지. 근데 둘러보니까 그 산기슭에 좀 낡긴 했지만 커다란 집이 하나 있더라는 거야. 와, 살았다, 응? 싶어서 그 집의 문을 얼른 두드렸더니 할머니가 집 옆에 비닐하우스에서 일하시다가 오시더니 문도 열어주시고 물도 한 대박 주셨대. 그래서 이때다 싶어서 어두워서 그런데 좀 자고 갈 수 있을까요? 하고 납작 엎드려서 물어봤더니 고맙게도 할머니가 그래, 어쩌겠노. 오늘 빈방에서 자고 가라. 하시더라는 거야. 이게 완전 땡 잡은 거지. 응? 그렇게 집에 들어가서 쉬고 계란에 밥도 든든히 얻어먹고 너무 감사하게 대접을 잘 받아서 한 이 잠이 들 때쯤에 당연하게 그래, 뭐 도울 일이 있으면 진짜 다 해드리고 가야겠다 생각이 들더래. 어쨌건 그날은 산에서 길도 잃고 해서 지쳐서 금방 잠이 들었는데 이 새벽녘에 무슨 쇠 부딪히는 그 가마솥에서 쓱쓱 그 밥 끓는 소리 같은 게 나서 일어났더니 할머니가 해도 안 뜬 한 4-5시쯤에 집을 나가시더라는 거야. 그때는 뭐 무서운 생각보다 당연히 할머니 뭐 일하시면 도와드리러 따라 나가야겠다 싶어서 할머니 부를 생각도 안 하고 부랴부랴 부지시한 얼굴로 따라 나갔는데 그 시꺼먼 산에 불도 하나 없이 할머니가 비닐하우스 쪽으로 막 가시더라는 거야. 그래서 따라가서 할머니 뭐 도와드릴까요? 하고 부르려던 찰나에 그 기괴한 꼴을 보게 된 것이. 어둠에 적응되고 시퍼런 새벽녘에 그 비닐하우스 안에 웬 통나무들이 가득하니 버섯 양식장인가 했는데 이게 자세히 보니까 비닐하우스 안에서 할머니가 웬 통나무 하나에 죽을 먹이고 있더라는 거야. 그때까지도 이게 뭔가 싶으면서
통나무에다가 그릇에 죽을 써와서 숟가락으로 한 숟갈 한 숟갈씩 퍼먹이는데 그것만으로도 엄청 기괴한데 그 통나무 위에 입 같은 것이 뚫려 있어서 쫙쫙 씹는 소리를 내면서 허겁지겁 그 죽을 받아먹고 있더라는 거야. 그 소리가 얼마나 기괴한지 그 당시에 청년이었던 할아버지가 숨죽인 채 집으로 돌아와서 도로 자는 척을 했대. 에휴, 그게 도대체 뭔지 살면서 그런 꼴은 또 처음 봤어. 분위기에 등골이 오싹해져가지고. 에휴. 그 친구가 그래서요? 그 뒤에는 어떻게 됐는데요? 라고 물어봤더니 할아버지는 뭘 어쩌긴 어째. 해 뜨자마자 짐 챙겨서 인사도 없이 급히 내려왔지 뭐. 이 쓸데없는 건 물어봐가지고 찝찝하게. 가, 어여, 가. 그러시더라고. 여튼 굉장히 기괴했다고 얘기를 끝내셨는데 그 이야기가 내뿜는 분위기만으로도 할아버지는 너무 무서웠다고 하시더라고. 근데 할아버지가 집으로 돌아가신 후에 같이 듣고 있던 교수님이 하신 말이 진짜 충격이었대. 교수님이 하시는 말이 방금 들은 이야기가 전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고 그게 통나무가 아니었다고 하시더래. 그래서 친구가 네? 하고 물었더니 아니 그게 통나무가 아니라고 6.25 전쟁 이후잖아 모르겠어? 하시더래.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마을 사람들 몰래 산기슭 비닐하우스에서 아들을 키우고 있었던 거라고. 전쟁 중에 다쳤는지 뭐 어쨌는지 사람들하고 더 이상 같이 못 살겠구나 싶어서 팔다리도 없는 아들을 산속에서 몰래 혼자 키우고 있었던 거라고 하시더라고. 와, 그 얘기 듣고 친구들이 마을회관에 돌아왔을 때 뭐 들었네, 뭐 어쨌네, 하는데 자기는 말도 못하고 조용히 입을 뒤집어 쓰고 한 구석에 틀어박혀서 그날 잠이 와? 진짜 잠을 한숨도 못 자고 한 3일 동안 엄청 무서웠대. 와, 진짜 오싹하다. 그지? 이제 그럼 나 해도 돼? 아니, 닥쳐. 중학생 때 친구가 누가 날 많이 보고 싶어 하고 많이 생각하면 그 사람이 내 꿈에 나온대 라고 말한 적이 있어. 내가 그 반대 아니야? 내가 많이 생각해서 내 꿈에 나오는 거 아니야? 하니까 그 친구가 근데 네가 좋아하는 애보다 네가 평소 생각 안 한 사람이 꿈에 나올 때가 더 많지 않아? 라고 하더라고. 그때는 그냥 뭐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하고 신기해하고 넘어갔어. 근데 살면서 좀 더 나이 먹고 하다 보니까 실제 그런 경우가 꽤 잦은 거야. 평소 그리 애틋한 관계가 아닌 친정 어르신이 몇 번 꿈에 나오셨는데 그 후에 명절 때 내가 너 보고 싶어서 아주 혼났다. 가끔 찾아오고 그러면 안 되냐? 하신다든가 연락 안 한 지 오래된 친구나 지인 꿈을 꿨는데 얼마 후에 안부 묻고 얼굴 한번 보자는 약속 잡는 연락이 온다든가. 나는 이미 다 잊고 지내는 그 썸남, 그 남친이 뜬금없이 꿈에 나와서 찝찝했는데 연락이 오거나 제3자를 통해 소식이 들려온다든가. 작년 말에도 친척분 중에 한 분이 꿈에 나와서 나 어릴 때 이야기를 막 썰풀듯이 하고 그랬는데 투병 중이셨어. 꿈에 나온 다음 달에 돌아가셨어. 근데 장례식장 갔더니 사촌이 엄마가 작년 말에 너 얘기 많이 하시면서 보고 싶어 하셨어. 내가 어릴 때 많이 놀아줬는데 하시면서. 라고 하더라. 실은 얼마 전에도 옛 썸남 꿈을 꿨어. 꿈에서 특별히 뭘 한 건 아니고
그냥 우연히 만나 오랜만이라고 어색하게 안부 묻고 가벼운 얘기를 나눴거든. 2달 동안 한 3번 껐는데 나 지금 남친 정말 사랑하고 아직도 설레거든. 그 썸남한테 미련이라고는 진짜 눈꽃만큼도 없고 평소에 생각한 적도 없는데 3번이나 꾸니까 괜히 막 혼자 찝찝하고 그랬어.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른 아침 시간에 장문? 장문까지는 아니고 중문 정도의 카톡이 와 있네? 아니, 물론 나 남친 있다고 잘 잘라냈지만 그냥 오늘따라 중딩 때 친구한테 들었던 얘기가 강하게 생각이 나더라고. 이게 뭐 텔레파시인지 뭐 예지몽 개념인지 뭐 아니면 그냥 우연인지도 모르겠지만 너도 혹시 요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 너도 나 같은 경우 있었어? 아니. 으쌰. 뭐야? 왔네. 먼저 시작하고 있었어? 시작하고 어. 있었어. 분위기 왜 이래? 아니야. 글쎄? 싸우는데. 아니 싸우긴 뭐. 우리 사이 좋은데 뭐. 그지. 야, 그래? 야, 너 뭐 왔으니까 이렇게만- 일단 한 잔 해. 한잔해. 한 잔해. 받아. 아니. 나 갈게. 아유. 일로 앉아. 내가 재밌는 얘기 해줄게. 자, 내 얘기 한번 들어봐봐. 예전에 들은 건데 그렇게 부인이 남편을 때리더래. 막 화가 나서 때리는 게 아니라 그 웃을 때 옆 사람 때리거나 그런 거 있잖아. 아니면 막 이거 보라고 막 때린다든지 막 그런 식으로 때리는데 그게 남들이 보기엔 너무 때리는 강도가 심하고 처음 보는 사람들이면 일부러 저러나 싶을 정도로 막 세게 때리더래. 근데 부부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부인이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평소에 다른 누군가한테는 그런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 근데 남들 보기에 워낙 남편 체격이 좋아서 안 아픈가 하고 넘기는 정도였다네. 근데 그 부부가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느낀 계기가 평소에는 부인이 남편을 때리면 남편이 아파도 참고 막 허허 하면서 넘겼는데 어느 날은 너무 아프니까 좀 그만 좀 하라고. 자, 이거 얘 때려. 하면서 소파에 있던 쿠션을 줬대. 여기다가 치라고? 근데 부인이 눈이 뒤집혀가지고 그렇게? 그게 그렇게 아팠어? 라고 하면서 리모컨이랑 쿠션으로 막 더 때렸다는 거야. 순간 속에서 욱하더니 서럽게 울면서 정신없이 때리다가 정신이 팍 들어서 부부가 눈을 마주쳤는데 이게 정상은 아니더라 싶더라는 거야. 내가 생각해도 정상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안 되겠다 싶었는지 여기저기 절도 다녀보고 막 기도도 드리면서 안에 있는 화를 재워보겠다고 막 노력을 했대. 근데 그래도 그게 잘 안 고쳐지고 그게 문제라는 생각이 드니까 더 스트레스만 받아서 막 머리도 막 빠지고 그랬대나 봐. 왜 날 봐? 내 머리는 내가 의도해서 깎은 거지. 근데 어느 날은 스님이 기도하는 부인을 불러서 하는 말이 남편이 부인보다 업보가 많다고 하면서 이걸 풀어야 하는데 부인이 남편을 때리면 그 고통이 또다시 업보가 돼서 이게 반복될 거라고. 시간 나면 남편이랑 한번 같이 절에 오라고 하셨대. 그래서 남편이랑 갔더니 그 스님이 하신 말씀이 전생에도 그 둘은 부부의 인연이었는데 남편이 아내를 하도 때려서 결국 부인이 맞아 죽어서 그 업보가 돌아온 거라고. 전생이 부인이 맞은 만큼 남편이 맞아야 그 잘못에 대한 뭐 그런 게 풀린다고 했대나? 근데 전에 말했듯이 누군가를 때려서 고통을 주면 결국 다음 생애에는 부인이 또 그 업을 지고 살아야 하는 거니까 고쳐야 한다고 그랬대. 그래서 해결책으로 주신 방법이 부인한테 쌀이비를 지어주셨대. 그 쌀이비는 빗자루의 솔 부분이 나뭇가지인데 그 나무는 옛날에 회초리로도 쓴 그런 나무여서 쌀이비로 한 대 때리면 빗자루의 솔의 개수만큼 때린 횟수가 되는 거라고. 부부는 긴가민가 했지만 그래도 뭐라도 한번 해보자는 심정으로 스님 말씀대로 했대.
그리고 나서 얼마 동안 빗자루를 막 휘두르는데 그 가벼운 빗자루가 점점 무겁게 느껴지더라는 거야. 한창 무거워서 헉헉거리면서 남편을 때리고 나니까 스님이 이제 다 됐다고 그러면서 쌀이비를 불태워버렸대. 그리고 나서는 습관도 없어지고 잘 지낸대. 그러니까 빗자루가 무거워진 이유가 부인한테 귀신이 쓰여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쌀이비로 남편을 때리면서 업이 다 소멸돼 버리니까 귀신이 더 이상 붙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쌀이비에 덕지덕지 귀신이 붙게 된 거지. 그거를 스님이 태워버리니까 나아진 거야. 재밌지? 와, 이거는 아니. 그럼 이제 내가 하나만 더 해도 돼? 해. 들어보지. 뭐. 그래? 이거는 내가 아파트 1층에 살았을 때 겪은 경험담이야. 1층에는 집이 우리 집 하나였고 그래서 맘껏 뛰어다니고 쿵쿵거렸는데 어느 날 문 앞에 포스트잇이 붙은 거야. 아랫집인데 조용히 좀 해달라고. 시끄럽다고. 그래서 보니까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길래 쥐하도 있나 보다 그랬지. 근데 이제 계속 쿵쿵거리면서 걷는 게 아무래도 버릇이 드니까 나도 모르게 계속 그렇게 걸어서 며칠 안 가서 또 포스트잇이 붙은 거야. 조용히 좀 하라고. 그래서 좀 미안하잖아. 그래가지고 선물 같은 거를 들고 엄마랑 지하로 내려가 봤거든. 근데 불 다 꺼져 있고 자동으로 불 켜지는 센서도 안 켜지고 초인종도 안 되고 문을 두드려도 아무도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경비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저희 가동 1층 몇 호인데 지하 1층에 사시는 분 아시냐고 이것 좀 전해주시라고 말씀드렸더니 아저씨가 거기는 창고라서 아무도 없는디. 하시는 거야. 너무 소름 끼치잖아. 그래서 상황 설명드리고 CCTV를 돌려봤거든. 근데 오후 시간대에 어떤 낯선 여자가 아파트 안으로 들어오더니 우리 집 문 앞에 한참 가만히 서 있는 거야. 그러더니 우리 집 문을 쾅쾅 두드려. 그리고 소리는 안 들리는데 입모양이 뭐라고 막 소리 지르는 것 같았어. 근데 그 시간에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아무도 안 나오지? 우린 옆집도 없었고. 그랬더니 그 여자가 포스트잇을 문에 하나 딱 붙이더니 막 웃으면서 아파트를 나가. 알고 보니까 다른 동 1층 집도 똑같이 그랬대. 근데 내가 그때 고딩이었는데 중2병이 안 나와가지고 괜히 패기롭게 한 소리 하고 싶어갖고 내가 아침에 가족 중에 제일 늦게 나가니까 엄마 아빠 몰래 문에 지하 1층에 사람 안 사는 거 아니까 장난치지 마세요. 딱 써서 붙여놨어. 그때 나는 그렇게 해놓으면 장난친 사람이 쫄 줄 알았어. 그러고 낮에 야자 안 하고 학교에서 집에 왔는데 포스트잇이 그대로 붙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안 왔나 봐 이러고 포스트잇 뗐는데 포스트잇 붙여져 있던 그 현관문 자리에 들켰네? 하고 써져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소름 끼쳐가지고 비명이 절로 나와서 깍 소리 지르고 막 그랬는데 지하 계단 아래에서 여자 웃음소리가 막 들려. 그래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울면서 집에 뛰어들어갔지. 그래가지고 있잖아. 너무 소름 끼쳐가지고 며칠 안 가서 이사 갔어. 진짜 무섭지. 오, 무섭네. 그치. 어? 정신 나간 여자인 거지? 미친 여자야. 귀신은 아니고. 아이 사람. 근데 귀신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어쨌든 무섭지. 진짜 소름 돋는다. 진짜 무섭지. 그러면은 요번 얘기 몰아서 내가 하나 더 해도 될까? 안 돼. 안 돼.
조선 성종 시절 유씨성을 가진 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몸가짐이 바르고 글 공부도 열심히 해서 나름 집안의 기대를 받고 있었지만 과거 시험에도 2번이나 낙방을 하는 등 노력에 비해서 하는 일마다 되는 게 없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그의 노력이 부족했던 게 아니라 그를 따라다니며 괴롭힌 한 명의 처녀 원기가 그 이유였다고 합니다. 그 원기는 요상한 곡소리와 함께 유선비의 몸을 찌르며 괴롭혔기 때문에 유선비는 공부는커녕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고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유선비에게 처녀 원기가 붙은 이유가 있었는데 예전에 유선비를 사모하던 처녀가 한 명 있었고 사랑의 열병이 너무 심해 상사병까지 걸리자 처녀의 아버지가 유선비에게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딸을 만나달라 간곡히 청했으나 유선비는 함부로 남녀가 정을 통해선 안 된다며 이를 거절했고 결국 처녀는 유선비를 원망하며 스스로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죽은 이후에는 원기가 되어서 유선비를 따라다니며 괴롭혔고 결국 그 처녀 원기의 원망을 피하기 위해 현재의 북한산인 삼각산의 절에 들어가서 수양을 시작했습니다. 헌데 절의 효험 때문인지 이후에는 원기에 시달리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절에서 공부를 하면서 지내다가 절의 스님 중 한 명과 친하게 되었는데 절에 들어온 지 보름쯤 되었을 때 달밤에 안개가 피어나자 유선비의 머릿속에는 다시 자신을 괴롭히던 처녀 원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유선비는 이 요망한 게 결국 다시 나타났구나 싶어서 불상 앞에 가면 괜찮을까 싶어 밖으로 뛰쳐나왔는데 그와 친하게 지내던 스님이 괴로운 표정을 지으며 욕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유선비가 이상해서 기둥에 숨어서 살펴보니 스님은 공중으로 삿대질을 하면서 이년! 20년 넘게 따라다녔으면 그만 사라지거라! 라고 소리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씩씩대던 스님이 화를 삭힌 듯 소리치는 걸 멈추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걸 보자 유선비는 스님을 불러서 왜 화를 냈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님은 이내 충격적인 얘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스님은 20년 전 어느 양반 가문의 하인이었는데 그 집에 시집온 며느리를 사모해서 밤에 덮쳤고 며느리가 반항을 하자 홧김에 살해하고 도망쳤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유선비가 아니 사람을 죽였는데 미안한 감정은 없어? 라고 묻자 스님은 그 말을 듣고 내가 그 귀신년 때문에 20년을 시달리고 안개가 이렇게 끼는 날이면 곡을 하면서 괴롭히는데 어찌 화를 안 내겠어? 라고 대답하며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유선비는 너 같은 살인마가 어디서 큰 소리를 치는 것이냐? 라고 하며 같이 화를 냈고 이에 스님이 화를 내며 달려들자 유선비는 그를 밀어서 넘어뜨렸다고 합니다. 유선비에게 뒤로 밀려 넘어지던 스님은 그만 기둥의 주춧돌에 머리를 부딪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유선비는 그 모습을 보고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는 충격에 주저앉아 버렸는데 그 순간 공중에서 2명의 여자가 곡소리를 하며 뭔가 찢어 발기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유선비는 순간 너무 무서워서 그 자리에 엎드려 있었는데 여자들이 싸우는 소리가 점점 커졌고 유선비는 자기도 모르게 기절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꿈을 꿨는데 꿈에 봉두남발을 하고 몸에 피칠갑을 한 여성이 양손에 각각 여인의 목과 스님의 목을 들고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여인이 말하길 자신은 20년 전 스님에게 살해당한 여인으로 선비가 저 악한 놈을 죽여준 덕분에 자신은 쌓인 원수를 갚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은혜를 갚아야 하기 때문에 당신을 따라다닌 어린 원기를 자신이 죽였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선비를 따라다닌 원기와 저 원수놈을 데려갈 테니 이제부터는 안심해도 된다고 말하고는 사라졌다고 합니다. 유선비가 눈을 다시 떴을 때 그는 방 안에 있었는데 새벽에 쓰러져 있던 유선비를 발견한 다른 스님들이 그를 안에 데려와서 눕혔다고 합니다. 유선비는 간밤에 자신이 죽인 스님이 생각나서 주지 스님에게 그 얘기를 하려 했는데 그 순간 다른 스님이 말하길 절에 있던 한 스님이 안 보여서 찾아봤는데 산의 계곡에서 투신을 한 스님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투신을 한 시신은 자신이 어제 실수로 죽인 스님이었고 유선비는 그제서야 꿈에 나타난 원기가 자신에게 했던 말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유선비는 이렇게 해서 겨우 원기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는데 이후 유선비는 절에서 글 공부를 다시 열심히 해서 과거에 합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과거 합격 이후 자신의 꿈에 나왔던 여인을 오랫동안 수소문에 찾은 후 그 여인의 가족들에게는 자신의 사연을 설명한 뒤 매년 그 여인의 제사에 참석하며 그 여인의 명복을 빌어주었다고 합니다. 여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저 캐런 메이틀랜드 씨 맞으신가요? 네, 말씀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 이렇게 늦게 전화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 딴 건 아니고 제가 당신 따님을 알거든요. 아, 애나는 잘 지냅니까? 아, 저 그러니까 그 다른 저 사라랑 같은 칼리지를 다니고 있는데요. 네, 그렇군요. 어디에 계시죠? 시카고요. 시카고요. 아, 역시 놀라시는 걸 보니까 사라는 항상 혼자 다니는 그런 애였나 보네요. 네. 뭐 그런 나이긴 하죠. 그나저나 그곳엔 친구가 있다니까 참 다행이네요. 근데 무슨 일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 사실 최근에 사라하고 연락하고 지내셨나 좀 물어보려고 전화드렸어요. 아니요. 아니요, 딱히요. 그 앤 꽤 오래전에 연락이 끊어졌어요. 항상 그 애에게 제가 연락을 끊고 싶으면 끊으라고 말해서 물론 만일을 위해서 제 번호는 안 바꾸긴 했지만 하지만 그 아이는 아마도 자기 번호를 바꿨을 겁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저 그 아이 답네요. 이 말을 해야 돼서 정말 죄송한데요. 사라가 최근에 실종됐어요. 네? 무슨 말... 실종이라고요? 얼마나요? 거의 사흘 정도 됐습니다. 사흘이요?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사람들이 지금 그를 찾고 있습니까? 그 부분이 문제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사라가 다른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가까운 친구들도 없고 학교에 안 나가기도 일쑤였거든요. 제 말은 그러니까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한 것 같아요. 경찰한테도 말해봤는데
거의 찾으려 하지도 않는 것 같고요. 이런. 그 아이는 약간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뿐이라고요. 단지 사라가 좀 그렇다고 사람들이 그 애를 찾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닌데. 저 어디 캠퍼스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오늘 밤에 떠나면 내일 아침 중엔 그곳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물론이죠. 여긴 웨스트게이트 캠퍼스예요. 전 그저 알려드리려고 전화 드린 건데, 진짜 솔직하게 말하자면, 정말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누군가 있다는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감사합니다. 정말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저 솔직히 감사드려야 할 건 저거든요. 전에도 몇 번 해봤는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으면 솔직히 좀 재미없거든요. 네? 저 지금 무슨 말씀이시죠?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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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네 달어. 네, 또 이렇게 오랜만에 다들 모였으니까 내가 또 재밌는 얘기 또 하나 해줘야지. 오빠 얘기 재미없어. 나와. 아, 그래? 응. 알았어. 6년 전 겨울이었어. 1월 중순쯤이었는데 그 당시 나는 아침 9시에서 10시쯤 일어나서 운동하려고 체육관을 다녔거든. 그날은 이상하게 기분이 나빴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알아서 떠졌는데 그냥 기분이 뭔가 불쾌했어. 날씨도 되게 흉흉한 겨울 날씨 있잖아. 해는 안 뜨고 눈도 없고 되게 흐린 그런 날씨. 우리 집은 아파트 6층이었고 난 대충 챙겨서 집을 나왔어.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에 신발끈을 묶고 있었다. 근데 그때 엘리베이터 그 여자 기계음으로 문이 열립니다 하고 들리더니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더라. 내려가는 버튼을 누르지도 않았는데 말이야. 그래도 뭐 가끔씩 집에 들어올 때 1층에서 타이밍 맞게 엘베 문이 열린 적이 있어서 경비 아저씨가 놀라놨나? 그런 식으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어. 그리고 신발끈을 계속 묶는데 또 문이 열립니다 하면서 열리는 거야. 그때 뭔가 닭살이 돋더라고. 이것 하면 좆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고. 그래서 그냥 계단으로 내려왔어. 그리고 체육관을 가는데 계속 찜찜한 거야. 체육관을 가면서 2차선 도로 옆 도보를 걷는데 갑자기 1차선에서 달리던 덤프트럭이 급 우회전을 하더니 2차선에서 달리던 승용차를 쳤어. 우회전으로 갈 곳도 없는 직진도로인데 말이야. 그리고 그 승용차는 바로 내 앞으로 쌩하고 튕겨져 왔어. 내가 좀만 앞에 있었다면 그 차에 치였겠지. 사고가 난 뒤에 주위를 둘러보니까 나밖에 없었고 승용차에서는 피를 철철 흘리면서 아저씨가 나오더라고. 나는 바로 112에 전화했는데 이것도 좀 이상해. 그때 112에 처음으로 전화를 했는데 무슨 기계음? 전자음? 삐 막 이상한 소리 나고 무슨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상한 소리들이 들리고 그러더라니까. 아니
경찰 전화는 원래 그래? 아무튼 그냥 나는 거기에 대고 여기 어디 사거리 가는 방향인데 사고가 났다. 빨리 와달라고 끊었어. 근데 그 와중에 트럭 아저씨는 내릴 생각도 안 하는 거야. 문은 잠겨 있고 뭐 하는지 높아서 보이지도 않고. 난 경찰이 오기 전까지 승용차 아저씨를 보살펴줬고, 그러다 경찰이 와서 트럭 아저씨가 내리는데 뭐라고 하지도 않고 저항도 없이 멍만 때리는데 좀 무섭더라. 그렇게 경찰 아저씨한테 내가 본 걸 얘기하고 난 갈 길 갔어. 근데 걷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대. 내가 만약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대로 내려왔으면 조금 더 앞에서 걷고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또 막 소름 돋고 그렇더라고. 아무튼 진짜 소름 돋고 기분 나쁘고 뭐 아무튼 그런 하루였어. 오, 야, 좀 임팩트가 있네. 큰일 날 뻔했는데. 나 살아 돌아왔어. 그러니까 진짜 대박이지? 다행이다. 몸에 닭살이 돋네. 그럼 이제 나 해도 돼? 안 돼. 물귀신 알아? 내가 물귀신 얘기 하나 해줄게. 한참 깨가 쏟아지는 연애를 하던 시절 외삼촌하고 외숙모가 함께 여행을 갔대. 외숙모네 집은 매우 엄격해서 외박이 절대 불가능했는데 피 끊는 청춘이었던 두 분이 치밀하게 작전을 짜서 절대 빠질 수 없는 회사 단합대회라고 거짓말을 한 거야. 회사 공문까지 위조해서 말이야. 결국 몇 주간에 걸친 물밑 작업의 성공으로 외삼촌과 외숙모는 무사히 여행을 갈 수가 있었대. 근데 우리 큰 외삼촌이 차를 엄청 소중히 여기시거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라 큰 외삼촌 차를 타게 되면 꼭 신발을 털고 타야 해. 암튼 그런 큰 외삼촌의 애마를 빌다시피 해서 빌리고 목적지를 서해 어디쯤의 바닷가로 정하고 출발을 하게 된 거야. 회사에 휴가까지 내고 두 분이서 처음으로 1박 2일 여행을 떠나게 된 거지. 설레는 마음으로 휴게소에 들러 맛있는 간식도 사 먹고 날짜도 10월 언저리쯤이라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딱 좋은 날씨였다고 하더라. 두 분은 무척 들떴다고 해. 그렇게 한참을 달려서 목적지에 도착한 두 분은 숙소에 짐을 풀고 이른 저녁을 먹으러 바닷가 쪽으로 나오게 된 거야. 그리고 도로변에 위치한 수많은 횟집하고 조개구이집을 천천히 둘러보는데 그날이 평일이어서 그런지 손님이 별로 없었다고 해. 그래도 뭐 회나 조개구이 맛은 거기서 거기잖아. 그 중에서 제일 괜찮아 보이는 횟집에 들어가게 된 거야. 술도 한 잔씩 하면서 나 한 입, 자기 한 입, 쌈도 싸주고 그렇게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두 분이서 기분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대. 한참을 이어진 술자리로 인해 외숙모의 뺨이 붉게 달아올랐고 외삼촌도 조금씩 취기가 오르는 게 느껴졌대. 그리고 주변에 드문드문 자리를 잡았던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씩 자리를 뜨기 시작해서 결국엔
외삼촌하고 외숙모 두 분만 남게 되었다는 거야. 저 멀리 바다가 보이고 눈앞에는 사랑하는 여인이 있으니 외삼촌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많이 행복했다고 해. 아우, 쓰면서도 오그라드네. 한참을 더 술잔을 기울이던 두 분은 기분 좋게 취기가 올랐고 숙소로 가기 위해 계산을 하고 바닷가 산책을 걷기 시작했대. 산책길이라고 해봐야 차들이 횟집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모래사장 위에 둔턱을 만들고 그 위에 도로를 깔아놓은 정도라 그 도로 바로 옆이 모래사장이었고 또 그 옆으로 바다가 바로 보이는 그런 구조였다고 해. 숙소까지 두 분이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면서 천천히 걸어오는데 외숙모가 바닷가를 가리키며 소리를 지르더래. 놀래서 외숙모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까 정말로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더라는 거야. 외숙모는 어떻게 좀 해보라며 재촉을 하는데 한밤중에 바닷가에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잖아.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사람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시간도 시간이거니와 평일이라는 특성상 관광객들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더라는 거지. 할 수 없이 외삼촌은 외숙모한테 아까 그 횟집에 가서 사람들 좀 불러오라고 하고 모래사장 쪽으로 내달렸다고 해. 달려가면서 조금만 참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바닷가로 뛰어들었는데 의외로 깊지 않은 곳에서 그 사람이 발버둥을 치고 있더래. 외삼촌이 어깨까지 오는 높이에서 발버둥 치는 사람의 목을 뒤에서 걸고 빠져나오는데 그 사람이 꿈쩍도 안 하더라는 거야. 우리 외삼촌이 키도 크고 풍채도 좋아서 모르는 사람이 보면 조폭인 줄 알고 말도 잘 안 거는 그런 스타일이야. 외삼촌보다 작아 보이는 그 사람이 더군다나 물에 빠져서 기운도 없을 텐데 전혀 꿈쩍도 안 하고 그 자리에서 계속 발버둥만 치더라는 거야. 발버둥 치는 그 사람 때문에 주변에 물보라가 일어서 외삼촌 눈에 바닷물이 들어가고 난리도 아닌 상황이었는데 아무리 힘을 주고 용을 써봐도 꿈쩍도 안 하니까 외삼촌도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대. 나중엔 입에서 욕까지 나오면서 가만히 좀 있으라고 하는데도 계속 발버둥만 치고 앞으로 전혀 나갈 수가 없더라는 거야. 그렇게 한참을 실갱이를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기절을 시켜야겠다고 생각한 삼촌이 뒷목을 내리치려고 하는 그때 이상한 점이 눈에 띄더라는 거야. 외삼촌은 키가 크니까 어깨 높이까지 물이 차올랐는데 그 사람은 외삼촌보다 체구가 작아서 목 아래 부분까지 찰랑찰랑 물이 차올라 있었다나 봐. 근데 당연히 그렇게 빠지면 발까지 저어가며 어떻게든 나오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외삼촌이 잡고 있는 상체 부분은 나오려고 허우적거리는데 하체 부분은 전혀 미동도 안 하고 있더라는 거야. 상체가 그렇게 허우적거리면 그 여파로 다리 부분도 조금은 움직여야 되는데 일부러 안 움직이는 건지 아님 그 자리에 못 박힌 건지 하여튼 조금도 움직이지 않더라는 거지. 깜짝 놀란 외삼촌이 그 사람을 뿌리치려고 하는데 그렇게 허우적거리던 사람이 외삼촌 쪽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뒤돌아서 오히려 외삼촌의 목 부분을 팔로 감싸더라는 거야. 그때서야 외삼촌은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있었는데 얼굴은 물속에 오래 있어서 그런지 시퍼렇게 변해 있었고 우리가 주위에서 흔하게 보는 그런 인상이었다고 해. 근데 그 작은 체구에서 소나기 힘이 얼마나 센지 외삼촌이 목에 둘러져 있는
그 사람의 팔을 풀려고 애쓰는데 풀어질 생각을 안 하더라는 거야. 그리고 외삼촌을 내리 누르기 시작하는데 진짜 그건 사람의 힘이 아니었대. 내려가지 않으려고 죽을 힘을 다해 버티던 외삼촌이 결국 그 힘에 못 이겨 바닷물 속으로 가라앉았는데 외삼촌은 그때 보고야 만 거야.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던 그 남자의 하체 부분이 칼로 잘라내기라도 한 것처럼 감쪽같이 없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상체의 반만 내밀고 허우적거리고 있었던 거지. 외삼촌은 이렇게 죽는구나 싶었대. 위에서 내려 누르는 힘이 너무도 강해서 도저히 밖으로 나올 엄두도 안 났고 딱 그대로 죽는구나라는 생각만 들고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라는 거지. 그렇게 반항하던 힘을 빼고 외삼촌이 축 늘어지려는 그때 갑자기 외삼촌이 몸이 둥실하고 뜨더니 물 밖으로 나오게 된 거야. 그리고 누군가가 외삼촌의 양뺨을 불이 나도록 세게 쳤는데 실신할 것 같은 그 와중에도 너무 아파서 정신이 확 들더라는 거야. 그렇게 눈을 떠서 보니까 아까 봤던 그 횟집 주인 아저씨가 외삼촌을 마구 흔들고 있었대. 외숙모는 거기까지 들어오지는 못하고 조금 멀리 떨어져서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 있더라는 거야. 그리고 횟집 사장이 외삼촌을 업다시피 해서 모래사장으로 겨우겨우 끌고 나왔는데 그때까지 울고 있던 외숙모가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 울면서 소리를 지르더래. 머리를 몇 번 흔들고 정신 차린 외삼촌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외숙모를 보니까 저기 좀 보라며 왜 저걸 붙잡고 그러고 있냐고 하더래. 외삼촌의 시선이 외숙모가 가리킨 것을 쳐다보니까 웬 통나무 하나가 바닷물에 둥둥 떠 있더라는 거야. 그 통나무 가지 끝에 흰색 청 같은 게 매달려 있었는데 횟집 사람들을 부르러 간 외숙모가 달려와서 보니 외삼촌이 그걸 붙잡고 씨름을 하다가 바닷물 밑으로 가라앉고 있더라는 거야. 그리고 놀란 횟집 사장이 바다로 뛰어 들어와서 외삼촌을 구해낸 거고. 분명 외삼촌은 사람의 얼굴을 바로 앞에서 똑똑히 봤는데 귀신이 고칼 노릇이었던 거지. 외삼촌을 구해준 횟집 사장이 투덜거렸는데 바닷물의 한 지점을 너무 오랫동안 보고 있지 말라고 했대.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에겐 금기 같은 거라고. 그렇게 툴툴거리며 그 소리를 하고 사라지셨대. 한참 동안을 모래사장에서 멍하게 있던 외삼촌은 울고 있는 외숙모를 달래서 숙소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을 했대. 물속에 너무 오래 있어서 체온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더 이상 그 바닷가에 한시도 있고 싶지 않았다고 해. 그렇게 기이한 경험을 하고 외숙모가 외삼촌을 부축해서 짐을 풀었던 숙소로 들어갔는데 카운터에서 심드렁하게 TV를 보던 모텔 주인이 외삼촌하고 외숙모를 불러 세우더래. 그러더니 하는 말이 알만한 분들이 왜 그래요? 에? 혼숙은 안 돼요? 에? 이러더라는 거야. 아까 전에 짐을 풀고 나갈 땐 즐거운 여행 되라며 웃어주던 주인이 인상을 쓰면서 그 말을 하더라는 거지. 안 그래도 두 분 다 바닷물에 흠뻑 젖어서 바들바들 떨고 있었는데 방에도 못 들어가게 하고 이상한 소리만 하니까 외삼촌이 짜증이 난 거야. 아까도 둘이 들어가서 짐을 풀었는데 이제 와서 왜 딴소리냐고 소리를 질렀대. 그랬더니 주인이 거기 뒤에 있는 남자분 말이에요.
그분은 안 된다고요. 이러면서 지지 않고 소리를 지르더라는 거야. 외삼촌과 외숙모는 그 순간 등 뒤로 소름이 돋으면서 할 말을 잃고 서로 마주봤대. 그리고 외삼촌이 떨리는 목소리로 모텔 주인한테 지금 누구 보고 하는 소리냐고, 자세히 보라고, 우리 말고 또 누가 있냐고 재차 되물었대. 그러니까 TV를 보면서 건성으로 대답하던 모텔 주인이 고개를 돌리고 작은 카운터 구멍으로 눈을 빼꼼히 내밀더니 다시 한번 외삼촌과 외숙모를 쳐다보더래. 한참을 그렇게 쳐다보던 모텔 주인이 카운터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더니 아까까지 같이 있던 남자분 어디로 갔냐고 오히려 외삼촌한테 대묻더라는 거야. 안 그래도 두 분 다 물에 빠져서 퍼렇게 질려 있는데 모텔 주인까지 기괴한 소리를 하니까 외숙모는 거의 정신이 나갈 지경이었다고 해. 외삼촌이 겨우 지탱하고 들어올 때부터 2명뿐이었다고. 그렇게 모텔 주인한테 이야기하고 방으로 올라갔는데 등 뒤로 모텔 주인의 말소리가 들리더래. 분명 셋이 들어왔는데 그거 이상하네. 이러는 말소리가 말이야. 설레는 마음으로 떠나온 여행인데 두 분 다 몰골이 말이 아니게 된 거야. 서둘러 방으로 들어와서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젖은 몸을 말리고 있었는데 외숙모가 너무 무서워하더라는 거야. 입술이 파래져가지고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려주는데 모텔 주인이 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못 있겠다고 하더래. 무서워서 잠도 못 자겠다고 하면서 말이야. 사실 외삼촌도 아까부터 계속 모텔방 출입문 쪽에서 들리는 발소리가 신경이 쓰였던 터라 몸이 좀 마르면 차 안에서 잠깐 눈을 붙이고 술이 깨는 대로 여기를 벗어나자고 합의를 봤어. 그리고 다시 짐을 싸고 모텔 주차장에 세워뒀던 차 트렁크에 싣고 차 속에서 잠깐 눈을 붙이기로 하셨대. 운전석과 보조석 시트를 뒤로 눕히고 외숙모한테 담요까지 덮어주고 나서야 외삼촌도 피곤이 몰려와서 깜빡 잠이 들었다고 해. 그리고 나서 외숙모가 몸을 흔드는 진동소리에 눈을 떠보니까 외삼촌이 옆에서 운전을 하고 있더래. 벌써 해가 떠오르려는 시간이 되어가고 있었고 외삼촌은 외숙모가 눈을 뜬 것도 모르고 정면만 주시하면서 운전에 열중하고 있더라는 거야. 외숙모가 보조석 시트를 올리면서 언제부터 이런 거냐고 묻는데도 대꾸를 안 하고 더운 날씨도 아닌데 이마엔 식은땀까지 송글송글 맺혀 있더라는 거지. 분위기가 이상함을 느낀 외숙모가 운전하는 외삼촌의 어깨에 손을 올렸는데 외삼촌이 기겁하게 놀라면서 소리를 지르더래. 그 소리에 더 놀란 외숙모가 도대체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외삼촌은 그제서야 속도를 줄이면서 차를 갓길에 세웠대. 그리고서 들려준 이야기가 피곤함에 골아떨어진 외숙모와는 달리 외삼촌은 악몽을 꾸면서 잠을 설치고 있었는데 정면으로 누워 자던 외삼촌 얼굴에 차가운 뭔가가 똑 하고 떨어지더래. 그 소름 끼치는 차가운 느낌에 외삼촌이 눈을 떴더니 바로 자기 눈앞에 아까 봤던 그 남자 얼굴이 둥실하고 떠있더라는 거야. 소스라치게 놀란 외삼촌이 벌떡하고 일어나는데 그게 꿈이었던 거지.
놀란 마음에 숨을 몰아쉬면서 이마에 흐른 땀방울을 닦아내는데 외삼촌 티셔츠 목 부분이 심하게 젖어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시트 부분을 보니까 땀을 흘렸다고 하기엔 지나치게 많은 양의 물이 흥건하게 고여 있더라는 거야. 놀래서 외숙모 쪽을 쳐다보는데 외숙모는 차문 쪽으로 몸을 누이고 곤히 자고 있더래. 그리고 시선을 다시 돌리는데 자동차 사이드 미러에 웬 남자가 얼굴을 처박듯이 들이밀고 있더라는 거야. 썬팅된 자동차 안에서는 그 사람의 옆모습만 보였는데 사이드 미러에 비춰진 그 모습이 아까 봤던 그 남자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했대. 외삼촌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순간적으로 핸들에 얼굴을 쳐박았대. 그 남자와 눈을 마주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래. 그리고 고개만 살짝 돌려서 그 남자를 쳐다보는데 사이드미러에 한참 동안 얼굴을 쳐박고 있던 그 남자가 갑자기 고개를 외삼촌 쪽으로 돌리더니 이번엔 썬팅된 차 유리에 얼굴을 미친 듯이 들이대더라는 거야. 마치 누군가를 찾는 것처럼 말이야. 그 바로 밑에 외숙모가 새근새근 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 남자가 유리에 얼굴을 처박은 채로 누나를 대굴대굴 굴리면서 외숙모 쪽을 쳐다보더니 입을 해벌쭉 벌리고 웃더라는 거야. 그 모습에 깜짝 놀란 삼촌이 정신을 차리고 앞뒤 볼 것 없이 차를 빼서 그 길로 내달린 거고, 그 후로 무서워서 사이드 미러는 쳐다보지도 못하고 정면만 보고 운전을 하기 시작한 거야. 이야기를 마친 외삼촌의 이마에는 그때까지도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고 해. 해가 완전히 뜨고 나서야 외삼촌은 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 있었고 두 분의 여행은 그렇게 허무하게 마무리가 되었대. 그리고 이건 지금에서야 하는 소린데 공포심이 서로를 엮어준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외삼촌은 그때 외숙모가 구해주지 않았다면 이름 없는 바닷가에 물귀신이 되었을 거라고 실없는 농담을 하기도 해. 근데 외숙모는 다 큰 남자가 그렇게 벌벌 떠는 모습이 귀여웠다고 하는 걸 보면 천생연분은 맞지 싶어. 결국 즐거운 마음에 시작된 여행은 공포로 마무리가 되었고 두 분이 겪은 일은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로 남아있어. 과연 그 남자는 무엇이었고 모텔 주인이 본 건 또 누구였을까? 외숙모랑 외삼촌 미쳤네.